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제 사회를 맡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발표자분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이성원 박사님, 그다음에 성공회대 황세일 교수님, 그리고 국방대학교의 안경모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토론자 세 분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심성은 박사님, 국립외교원의 오승희 교수님, 그다음에 세종연구소의 김정섭 박사님. 세미나 시작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12월 4일 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가 발표됐죠. NSS.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 세미나 관련돼서 우리 세미나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유럽 국가들, 일본, 한국이 어떻게 자율성을 동맹과 협력을 하면서도 어떻게 자율성을 모색할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 세미나 핵심 테마예요. 근데 12월 4일 발표된 NSS의 핵심 이 동맹과 관련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과 요구는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미국의 어떠한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미국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 내용에 자연스럽게 그 NSS 내용도 짚어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핵심 테마가 될 것이고, 이 주제는 단순히 오늘 세미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6년부터 보다 더 다양한 포럼에서, 그리고 정책 세계에서 보다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먼저 이번 NSS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가 유럽이에요. 거의 문명론적 소멸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럽 국가들이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과 여기에 대해서 유럽의 어떤 반응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세종연구소의 이성원 박사님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자들은 반드시 20분을 좀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20분을 넘게 되면은 사회자인 제가 약간 관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유럽의 안보전략과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러우 전쟁 하에서 미국 군사관여 약화 속에서 유럽이 이제 내세운 재무장 움직임의 핵심 내용 한계 같은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짚어보고, 나아가서 저는 재무장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는 소위 동부전선 국가들의 준비 태세, 위협 인식, 그리고 주요 안보 사안에 대한 이익 분절 같은 것들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 발표 자료를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유럽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애초에 받았던 제목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안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지만 원래 주셨던 지침에 맞게 유럽을 향한 미국의 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하면서 가시화됐던 대유럽 정책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비용 편익에 기반한 조건부 동맹.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가 고립주의가 아니라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동맹을 유지한다라는 접근을 취했었고요. 동맹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국익 증대에 기여하는 수단 툴로서 간주가 된다고 취임 전부터 그 측근들도 모두 입을 모아 얘기했었습니다. 또 나토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구조적 불만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나토를 불공정하고 불균형적 구조로 인식해 왔고 또 유럽 국가의 어떤 그 국방비 증대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GDP 대비 5% 공약을 얻어냈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것들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재정 지원에 비해서 트럼프는 지원 재검토 축소, 유럽의 책임 확대, 조기 종전 협상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필요시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를 포함한 협상안이 검토되어 왔었고 지난 28항 평화안 핵심 내용을 보면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안스크 러시아의 영토 인정하고 현 전선의 그 자포리지 전선 동결 및 완충지대 설정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금지, 헌법 개정 조항, 또 군 60만 이하 제한선, 또 우크라이나 주둔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금지, 전쟁 범죄 사면 ICC 기소 중단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19항으로 조항이 되고 또 다시 수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러우 전쟁 접근법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NSS에도 그게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 왔다. 과도한 미국의 개입에 반대, 유럽 역할의 확대, 그리고 외교적 종전을 일관되게 표방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례로 루마니아의 이제 주둔 미군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27년까지 정보자산부터 미사일에 이르는 모든 나토의 재래식 방위 역량 대부분을 유럽이 책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는 9월 연방법전 안보협력 명령 섹션 333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에서 군사 지원의 다음 회계년도에 중단, 그러니까 시사했고요. 러시아 국경 인근 동부전선 국가들에 제공해온 일부 안보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라는 계획이 아직 의회 승인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략적 우선순위가 또 유럽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 중국 억제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유럽 개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깊은 얘기를 다 해주시겠지만 최근 미국 NSS가 발간되었고 그 문서에 나타난 유럽을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과 핵심이 그리고 요구는 큰 틀에서 유지되거나 강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유럽 전략의 핵심을 보면 미국의 문제 준다는 유럽의 군사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문명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군사비나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하고 있고 조금 더 흥미로운 것들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입장, 실질적인 어떤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의 힘의 압도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미국의 목표는 신속한 휴전 협상에 미국의 핵심 이익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유럽 경제 안정화, 전쟁 확전 위험 방지, 그리고 러시아의 전략적 안정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생존 가능한 국가로 재건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 구조적 갈등도 나타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 미국의 결론은 유럽은 여전히 전략적 문화적으로 핵심이고 대서양 무역의 어떤 세계 경제 중심축이고 유럽은 제조 기술, 에너지, 과학 연구 이런 거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그래서 유럽을 포기할 수 없지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동맹 관계가 조금 더 그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전략 목표는 이제 유럽 내부의 안정, 유럽 러시아 간 전략적 안정의 회복, 그리고 유럽 스스로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주권 국가들의 연합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토에 대한 어떤 그 영구적 확대 이미지나 어떤 현실을 끝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위협 인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유럽의 대응 강화를 이제 과잉 생산 기술, 사이버, 스파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군사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유럽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유럽이 마주한 상황과 대응은 어떠할까요?
저는 유럽이 마주한 어떤 위기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보장의 불확실성 증가, 나토의 신뢰성 약화 우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 유럽 간의 전략적 간극이 확대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재무장 압박과 재정 제약의 심화, 국방비는 급증하는 반면에 재정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 산업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구조적 병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고, 전시 경제의 필요에 누적이 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약화되고 있고 공급망 취약성, 저성장 구조는 고착되고 있다. 또 사회정치적 어떤 균열, 이런 난민 이주 문제, 구구 포퓰리즘의 부상, 그리고 의회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저하 이런 것들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유럽이 마주한 위기가 단선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러우 전쟁으로 악화된 안보 환경 하에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어떤 만성적 위기 구조로 고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유럽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략적 자율성 강화가 당연한 건데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제가 그 발표집에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유럽의 재무장이 개별 국가 차원, 나토 차원, 또 EU 차원에서 방위력 강화 노력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유럽 지역 단위의 어떤 해곡지 공동체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핵 문제 관련해서 전략적 자율성 논의에서 프랑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핵 전력 측면에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현재한 열세에 놓여 있고 이 안에서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이제 그르멜 미네스대학교 교수가 지적했던 유럽이 이제 러시아 억제, 전략적 안정성, 비확산이라는 어떤 세 가지 목표가 동시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거를 포기하면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로 기술한 게 있는데 16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았습니다. 유럽이 이제 병렬적으로 막 발표되고 있는 전략 문서들이 이제 굉장히 산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거시적 맥락에서는 그래도 나름의 단계적 구조로 체계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위협 진단, 방위 비전을 제시하고 방위력 제고를 위한 실행 계획을 내고요. 재정 확보, 방위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이 나왔고 그게 레디니스 2030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안보 통합을 위한 제도적 전략적 재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저는 유럽이 형성한 어떤 연합체로서의 성격과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할 때 그 위협 인식 분절의 굉장히 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거시적인 목표들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유럽 그 역량 그리고 인식은 유럽 내에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EU 회원국들 내에서도 재무장 추진 계획에 대한 어떤 입장은 적극 지지하는 나라들도 있고 지지하는 나라들도 있고 신중 조건부 지지를 하는 나라들도 있고 소극적 중립 반대를 나타내는 국가들도 있어서 이 안에서의 어떤 위협 분절, 인식의 분절이 그 재무장 추진에 조금 제약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장 그 계획에 나타난 어떤 세부 항목들은 제가 여기서 밝히진 않고 그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무장이 그렇다면 가능할 것인가? 정말 유럽은 어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라고 볼 때 저는 그 유럽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끊임없는 분열, 통합,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유럽이 어떤 모습이로든지 이 국면을 살아남을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 저는 이 재무장의 어떤 이니셔티브가 갖고 있는 그 제약 요인을 유럽 네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 방위 생태계의 어떤 비효율성과 폐쇄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무장 재원의 지출 지속성, 그다음에 강대국 미국과의 어떤 기술 격차와 구조적 의존, 그리고 유럽 내 국가 간의 어떤 정치적 합의의 미성수, 그리고 재무장에 대한 어떤 유럽군, 그러니까 EU 차원의 어떤 그런 법적 제약, 이런 것들이 그 제가 생각하는 재무장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재무장 이니셔티브가 갖고 있는 어떤 위험 요인도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위험 요인은 어떤 군비 경쟁과 지역 안정성 저해 가능성이 있다. 유럽이 재무장, 러시아에 대한 어떤 강한 위협 인식하에서 방위비 증액과 전투 역량 향상에 집중된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어떤 게 뚜렷한데 상대적으로
위험 관리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어떤 제도적 노력은 미약한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이 진단하는 유럽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게 아닌가? 그 군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도한 위협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어떤 그 에스컬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위협 관리 메커니즘은 재무장 기조에 그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 않다. 뭐 이런 거가 어떤 그 위험 요인처럼 될 수 있고, 사실 러시아 정부는 이제 EU의 어떤 재무장 계획을 그런 식의 서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재정 건전성 악화, 군사력의 파편화, 이것도 위험 요인이고, 뭐 다 기술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는 방위비 증가에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재정 격차가 국방 격차로 전이될 가능성, 그리고 그 국방력과 재정력을 동시에 갖춘 국가를 중심으로 그 방위 생태계나 어떤 방위 산업이 재편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나토와 어떤 EU 간의 역할 중첩과 경쟁적 관계가 또 어떤 또 위험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한 7, 8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제가 이 두 번째 섹션에 기술한 거는 저는 이제 동부전선을 조금 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어떤 브리프의 글 내용인데요. 왜 이 국가에 그 주목했는가?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재무적 움직임 속에서 러시아하고 지리적 근접성 높은 소위 동부전선에 위치한 다수의 국가들이 어떤 공격적인 방위비 그리고 다차원적인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우 전쟁 및 전후 기간의 어떤 잠재적 러시아 위협에 대비한 능동적 대비 태세 강화 추세가 뚜렷하고,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것이 아주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국가들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 지역의 국가들이 그 최전선에서 유럽 방어와 재무장 동력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주요 안보 사안에 대한 이 지역 국가들의 정책 방향과 기조를 이해하는 것이 유럽의 어떤 재무장의 성패, 또 향후의 안보 지형을 진단하는 데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이 지역이 그 전쟁 기간 동안 한국하고의 어떤 안보 협력 네트워크 거점, 또 방산 수출의 게이트웨이로 기능해 왔다는 측면에서 저희에게 제공하는 안보 함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동부전선 국방 현대화 추세도 기술이 되어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폴란드, 발트 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여기서 나름의 어떤 국경 방어 인프라 강화, 뭐 방산 산업 육성, 무기 도입 확대의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라들이 무슨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그 국방 현대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인식 분절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시적 합의가 되어 있지만 동부 전선 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견이 있고, 동부 전선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 남부 국가, 북부 유럽 국가들 간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그 인식 분절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 재무장의 핵심 전제인 뭐 나토와 EU의 협력적 작동 메커니즘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부전선 강화가 지역 억제력의 재고라는 순기능도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 어떤 그 과잉된 위협 인식, 그 과잉 도움, 전략적 신호 오판 가능성들이 위기 관리와 긴장 완화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도 조금 고려될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섹션에서 내린 소결은 그 러시아의 위협 긴급성, 실존성을 강조하는 어떤 종부전선, 그리고 전쟁 확산의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서유럽 또 남유럽 간의 인식 격차가 방위비 확대 방식,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목적, 그리고 휴전 조건 설정에 있어서 정책 불일치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23페이지에 이제 국가별 차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종결 시점, 방식의 불확실성, 그리고 중러 관계, 중국과의 관계 설정, 미국과의 관계, EU와 나토를 인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EU와 나토를 바라보는 어떤 동부전선 국가들의 인식도 상이한데,
이게 흥미로운 것이 러시아 위협 인식이 EU 정책 수용성이나 나토의 억지 신뢰도와 반드시 비례해서 연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관여의 필수성은 인식되고 있지만 미국 개입의 조건, 뭐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동부전선의 어떤 정렬 중심의 억지와 서구 유럽의 어떤 자율성 중심 보완이라는 상이한 접근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다라는 것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인식도 상이한데요. 동부전선 국가들은 러시아 전쟁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2차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서유럽은 또 경제적 상호 의존, 또 남유럽 외교 실용성 중시하면서 대응 방식의 이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국의 위협 인식의 차이는 이 인태로 나오는 어떤 관여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요. 군사적 자산이 없는 내륙 국가들이 대중국 위협 인식이 높아지고 또 해군력을 갖춘 서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중국의 일정 수준의 어떤 관여를 유지를 하면서 이 역외 전략 투사의 어떤 그 일관성 이런 것들을 좀 약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걸 29페이지에 기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떤 위협 인식들 그리고 또 이 재무장의 추진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제가 내린 어떤 전망 유럽의 전망을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 안보 질서의 과도기적 적응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관여 축소는 구조적 상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의 안보 체제는 기존 미국 주도 억지 구조에서 유럽의 방위 분담과 재정적, 제도적 책임 확대가 혼재된 형태로 전환될 것이고 그에 따른 유럽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지향과 미국 억지력의 유지, 의존 기조가 지역 내 마찰이 불가피하고요. 예산 배분, 지휘 통제 체계 통합 방위 조달 과정에서의 내부적 진통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동부전선은 어떤 전략적 부상 그리고 내부 결속의 약화를 동시에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동부전선은 유럽 재무장의 핵심 허브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휴전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는 현 시점에서 또 단기적으로 대러 강경 입장과 실질적 협상의 선호 그룹 간의 정책 분열이 심화될 수 있고 전쟁 지원 방위 체계 제재 레짐 뒷받침하는 제도적 일관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유럽 내 위협 인식의 비대칭성이 지속된다면 전후 질서 수립 과정에서도 외교적 난항이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러우 전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럽 내부의 입장 간극이 전쟁 종결 조건과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외교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나아가서 전후 시기에 규범 중심의 연대 강화하는 기조와 경제 중심의 실리 추구 사이의 전략 선택이 파편화될 경우에 유럽의 어떤 글로벌 전략 투사 능력을 제약할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고맙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사회자 말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바로 황세희 교수님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미일동맹과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 보고드리는 황세희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션 처음에 기획하셨을 때 이제 이수영 박사님께서 이런 세션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안보 전략과 각 동맹국들의 전략적 자율성 이런 주제로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딱 처음에 박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일본은 전략적 자율성 같은 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근 10년 동안 일본에서 있었던 안보 논의를 제가 물론 그 와중에 놓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돌아봤을 때 자율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실종되었었다라는 생각이 이번 이제 세션을 준비하면서 들게 됐었고 그래서 그런 과연 일본에서 있어서 이렇게 동맹 정책의 자율성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좀 재미없지만 역사적인 과거의 전통적인 부분과 현재의 상황을 좀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이번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박사 논문 주제가 미일 동맹의 비대칭성과 70년대 미일 협력 안보 협력이었기 때문에 한 10몇 년 만에 제 과거 박사 논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그 생각했던 이제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되짚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을 또 좀 비교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한 가지 양해를 드리자면은 이제 사실 그러니까 발표문을 제출한 다음에 아시다시피 NSS 발표도 있었고 또 아주 전이지만 지난 주말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레이더 조사 문제가 벌어지면서 일본 내에서의 그런 안보 논의가
뭐 사실 타이완 유사 발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뒤늦게나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 추가해가지고 그 패널 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테이블에다가 출력한 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2010년 이후, 10년대 이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민당이 재집권한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일본의 안보 정책 전개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건 이제 트럼프 행정부 혹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일본의 어떤 미일 동맹에 대한 자세나 근본적인 안보 정책에 대한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속성은 있는데, 다만 그거는 기존의 전후 70년간 일본이 진행해왔던 동맹 정책이라는 부분 그리고 외교 안보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중대한 전환이 20년 동안 진행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NSS가 됐던 NDS가 됐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에 기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그런 안보 정책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상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의 이제 다카이치 정권이 상당히 급진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고 좀 이제 위험해 보인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기본적인 2010년대 이후에 일본의 동맹 정책, 그다음에 아태 안보 정책의 방향성은 이미 좀 이제 전환이 된 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전환이 됐고, 뭐 정권에 따라서 그런 어떤 속도나 강도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얘기를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미일 동맹에 대한 일본의 어떤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본다면 보통의 그런 그 국력차가 있는 국가들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동맹이 그렇듯이 자국의 자율성과 안전보장에서의 그런 그 이익을 트레이드 오프하는 그런 비대칭 동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헌법 구조와 반군사주의라는 그 일본만의 특수한 구조적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의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게 사실 제가 박사 논문에서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본 내에서는 물건과 사람의 협력이라든지 어떤 교환 자원의 차원에서의 어떤 비대칭성이 미일 동맹에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의 요소로 존재한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같이 싸울 수 없는 동맹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일본의 어떤 전략적인 그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미국은 일본을 지켜주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지켜주지만 일본은 미국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했던 그 말들에서도 메시지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80년 동안의 미일 동맹에서 끊임없이 미국 측이 일본한테 제기했던 불만들 중에 하나였고, 사실 그 전통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화헌법이라든지 반군사주의적인 어떤 국민 정서 때문에 연루된다라든지 어떤 군사적인 프레젠스를 강화시킨다는 부분을 회피하는 쪽으로의 의무적인 비대칭성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협력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군사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선택적으로 이제 자국의 이익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기여를 하는 좀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도 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신들이 동맹 협력에서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이다라고 이해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낙하손의 총리 때는 뭐 그 당시 본인이 방위청 장관할 때 뭐 자주 방위 이런 얘기들 1970년대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어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약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한 채로 미국에 의존하면서 선택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독자적인 군사력 확대보다는 그 미국에 의존하는 형태의 미일 동맹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에 경제 대국이 된 이후에도 그랬고, 냉전 이후에 탈냉전 시대에서도 이 의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크게 수정되지 않은 채로 동맹이 지속이 돼 왔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보류된 자율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본인들이 완전한 자주 방위라든지 전략적인 독립보다는 동맹 체제 안에서의 그런 제한된 자율성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인 식으로
그 전후의 미일 동맹 안에서의 자율성을 유지해 왔다라고 게 전통적인 이제 미일 동맹에서의 자율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베 재집권 이후 2010년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하게 좀 성질이 변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능동적인 동맹 파트로서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피라는 거를 이제 정치적 슬로건으로 가지고서 이기 집권에서 강력한 이제 안보 정책 전환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대등한 미일 동맹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는 갔지만 전후 레짐에서 탈피해서 완벽하게 독립된 어떤 일본의 자주적인 국방력을 가지거나 그런 식의 구도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과 미국이 훨씬 더 일체화된 동맹 협력으로 가는 미일 동맹의 일체화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일본의 그 동맹 정책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는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율성은 훨씬 증대했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등한 미일 동맹이라고 했을 때 그 대등성이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대우받는 파트너로서 같이 동맹국으로 협력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들도 높게 평가를 하고, 이제 일본 사회에서도 과거의 어떤 종속적인 이미지는 탈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논설들이 좀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아베 이후에도 스가나 기시다 정권에서 어떤 미중 경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대만 해협에 대한 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미국과 결속을 해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훨씬 더 커미트먼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뭐랄까 그들을 유도하는 게 그 일본의 자율성이다라고 평가하는 식의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전략적으로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미국을 인게이지먼트 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군사적인 독립이란 측면에서의 자율성은 훼손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온 것 같고요. 뭐 당연하게 내부에서 아시다시피 안보 산문서 같은 것들이 책정되면서 기존에 일본이 그 의무적인 비대칭성을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구실이었던 부분들이 사실상 다 지금 제약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는 대등한 동맹과 능동한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는 것으로 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일 동맹이 일체화되고 그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미국만큼 중요한 행위자가 일본이다라는 것을 영내 국가들 혹은 또 이제 글로벌 사우스까지 확장되는 내부 안에서 좀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 자신들의 그 어떤 자율성의 증거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5분 남은 것 같은데, 네. 그 다카이치 내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예를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미국의 이번에 이제 NSS 발표된 것과 관련돼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문서를 읽었을 때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뭐 물론 서반구에 대한 강조 우선순위가 되게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 견제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이후에 지금 이제 최근에 진행된 일본 전문가들 분석도 약간 비슷한 톤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문서 안에서 비서반구 경쟁국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 군사력이나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서반구에 아시다시피 중남미에서 중국이 다양한 진출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생각이 다시 회상했던 게 올 6월에 CSIS에서 No Safe Harbor라는 보고서를 냈었는데, 이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랑 그러니까 카리브해 안에 있는 중국 항만 진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군사적으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그 카리브해 안에서
항만들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군사적인 그러니까 작전 동향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상당히 지금 높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도 좀 연계해서 서반구에 대한 중요한 그 위치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도 사실은 중국 견제랑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이제 일본에 있는 분석가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대만 해협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는 것들과 연계해서 사실상 중국 견제가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뭐 조금 내용을 건너뛰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타이완 유사 사태나 그 레이더 조사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그 타이완 유사 발언이 나옴으로 인해서 뭐 사실 의도해서 그런 대답을 했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형 진행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태를 수속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그렇게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반중 강경 자세를 하고 이제 대립을 고조한다는 걸 통해서 미일 협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국내적인 정치적 자산으로 좀 활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대만 유사 사태가 존립 위기 사태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발언이 이제 기정사실화 됐을 때 사실 전략적으로는 되게 저는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실 존립위기 사태라는 거를 이제 정부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절차로 들어간다는 거는 무력 행사에도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전략적 우월성을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좀 모순이 존재하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굳이 이제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그 다음에 플랜 B가 뭐인지에 대해서 없는 상태로 지금 일본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국 전투기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 사태도 사실 그 연장선 상에 있다 보니 뭐 일본은 지금 지속적으로 한 거의 30분 가까이 2차 레이더 조사 때 단속적으로 계속 레이더 조사가 일어나는 좀 위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중국이 제1열도선을 넘어서 오키나와 본토를 계속 이렇게 둘러싸듯이 항행하고 있는 이번 훈련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이 있고, 이제 그 레이더 조사 사건 다음 날 고이즈미가 사실 그 호주의 국방장관하고 이제 회담이 예정이 돼 있어서 그때도 이제 이 문제를 즉각 의제화하고 그날 있었던 이제 일본 호주 방위 대신 공동 선명에서 전략적 방위 조정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사실 그 동일한 문제 의식을 호주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일본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게, 지금 이쪽에서 중일 간의 이 갈등이 있는데 사실 랴오닝이 여기 와 있는 동안 이제 또 다른 항공모함 한 대는 이제 그 산둥홍은 그 필리핀에서 호주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항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 양국이 되게 민감하게 그 양 함대가 이런 식으로 해상역에서 그 자신들의 제해력을 과시하는 것에 대해 되게 지금 뭐 민감한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 양국의 이번 그 방위 협력 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 다음 가는 수준으로 일본과 호주가 안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논의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건너뛰고 마지막에 이제 한일 관계 부분에서 보자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일본이 미일 동맹 내에서 방기를 그러니까 연료를 하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방기 쪽에다가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방기를 그러니까 연료를 불사하는 이제 할 정도로 방기의 위험을 더 방어하고 싶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전략적인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 좀 생겨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타이완 사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미일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 안에서 일본 쪽에서 연루의 압력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 정부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세희 교수님 발제 내용은 이따 추가적으로 또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경모 교수님.
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윤대혁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학회에서 청중이 많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엔 역대급 청중이 오셔서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 주셨는데 아까 뭐 발표자분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관련된 핵심 자료를 할 수 있는 NSS가 그 갑자기 발표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완성했던 원고를 다시 한번 주말 내내 이렇게 리바이즈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러면서 저희가 또 여러모로 공부도 되고 오늘 자리가 더 뜻깊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제가 오늘 자리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오늘 토론자 김정섭 박사님이신데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 분야의 이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한데 우리 이 분야 이 주제와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또 어제 귀국하신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미국에서 그래서 아주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유익한 토론에 섞어서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늘 발표문은 뭐 여러 가지로 약간 미완입니다. 송구스럽게도 그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격변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냉전, AI 둘 다 말 그대로 수십 년만 혹은 뭐 최초의 아주 격변인데요. 그거에 만만치 않게 한반도 자체도 엄청난 격변기이자 불확실성 위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가슴 아프게도 그게 어떤 성공으로 인한 전환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반도는 지금 거대한 두 개의 실패에 직면해 있다. 그 두 개의 거대한 실패는 이제 탈냉전 이후에 저희가 두 개의 과제를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이제 한반도판 탈냉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두 과제 모두 지금 사실은 사실상의 실패에 직면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와 세계적 차원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트럼프 행정부라는 또 하나의 변수, 또 동맹 현대화라는 키워드들이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저희가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해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 발표는 이제 그런 고민들의 일단이다. 아까 사회자 이수영 박사님께서도 다행히 용기를 주셔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고민에. 그래서 그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좀 용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를 원래 주신 것을 약간 제가 바꿨는데 원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이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인데 대한반도 정책보다 한 단계 격상해서 미국의 대안보 전략 전반을 먼저 보는 걸로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큰 틀에서 이 대안보 전략을 봐야 또 이 한국 대한반도 정책이 보이는 데다가 또 NSS가 발표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접근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또 그 속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포괄적 해결책, 결국에는 지금 저희의 해결책이란 것이 한미동맹과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넘어선 한반도 차원의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이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동맹이란 키워드는 반드시 이 자주란 키워드, 또 하나는 이제 남북관계라는 키워드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우리의 고민은 이 세 가지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릴레마의 상황이 있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 나갈 것인가의 고민에 좀 초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이제 숙제로 주신 키워드를 이 세 가지의 과제와 연동해서 제 나름의 고민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시대 미국의 이제 대안보 전략 파트인데요. 제가 이걸 두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난 10개월이죠. 지난 뭐 취임 1년 남짓 됐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의 시각으로 본 그리고 또 말과 행동으로 이미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대안보 전략이라는 파트고요. NSS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정리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에 가까운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약간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취임 1년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거는 사실 뭐 외부의 시각이든 내부의 시각이든 거의 동일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외 전략의 첫 번째 원칙은 아메리카 퍼스트다. 그 기조 하에서 봤을 때 크게 5가지의 그 특성으로 그 기존의 그 미국의 대외 전략의 특성이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가 역할 정체성의 변화이자 현실주의 대전략의 부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이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한 자비로운 패권국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이
이기적 초강대국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제 가치 중심 외교의 탈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방금 말씀드린 현실주의적 대전략과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도덕적 규범이나 인정적 어떤 기준보다 이익과 주권 존중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양자관계를 재정립하는 뭐 이런 차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권력 정치의 복귀인데요. 마흐 폴리틱이라고 하죠. 이제 파워 폴리틱스입니다. 저희 같은 이제 약소국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현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 등과 연동된 이제 거래적 외교와 전략적 예측 불가능성이고요. 이게 이제 현실주의와 결합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거래 중심적 외교라는 새로운 어떤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성을 이 거래의 아주 주요한 칩으로 쓰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평가들에 기반해서 이제 복수의 주요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지요. 그래서 이제 동시성 문제가 전략적 판단의 핵심 변수로 등장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선순위의 원칙 이제 부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이미 뭐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만 많은 이제 분석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좀 키워드를 우리가 조금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어떤 정리된 입장이 발표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작동할 그리고 여기 김정석 박사님께서도 최근에 아주 중요한 발표와 뭐 퍼블리시도 하셨습니다만 내부의 이견들 거기에 메커니즘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을 상수가 아닌 변수로서 인식을 하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의 여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 이견 균열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견과 균열들이 이번 NSS에서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 해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 미국의 NSS에서 많은 분들이 방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원칙 의 일관성 있고 명료한 관철이란 측면에 주목하고 계십니다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저는 일종의 거기에는 이제 플렉서블 리얼리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리얼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득과 능력에 맞춰서 한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견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정석 박사님께서도 이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 좀 종합해서 몇 가지 이제 구분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선순위론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선순위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콜비로 대변되는 말 그대로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그 우선순위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제 우려들을 낳아왔지요. 왜냐하면 이제 콜비 차관께서 이제 차관이 되시기 전에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된 것이 주한미군 철수하면 무슨 문제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이면에는 사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고립주의자 혹은 이제 억제론자라고 이제 불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고립주의적 성향이 좀 더 강하신 그래서 해외 동맹을 위해서 미국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보다 더 강력하게 이 주한미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혹은 저평가 하시는 그런 이제 분류라고 그래서 동맹 축소론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분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분은 저도 그렇고 이 분류하신 분들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피스컬 혹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정 매파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대원칙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연역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거래적 자제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팩트시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을 발휘한 것이 이 거래적 자제론의 입장이었는데 말 그대로 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위기도 될 수 있고 이제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NSS에서 사실은 이 분들이 굉장히
저 이전의 평가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된 위상을 보였다. 그게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코어에서는 좀 비껴난 분들인데, 하나는 이제 레이건식의 이제 전통적 동맹 옹호론자, 소수이긴 합니다만 주한미군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한 분들은 이제 패권주의자, 우위론자,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 네오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압도적인 우월성과 패권을 유지해야 된다, 전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균열들 위에서 그렇다면 이번에 NSS는 어떤 내용으로 드러났는가를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이견들을 사실은 굉장히 조정된 형태, 그러니까 기조는 더욱 강해졌고 아메리카 퍼스트의 기조는 굉장히 분명하고 강해진 형태로 나타났으나 이견들은 굉장히 조정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우선주의, 그 콜비가 주도했던 이런 흐름들이 오히려 약간 톤 다운이 됐고,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재정 매파, 거래적인 제한론자들의 주장이라든가 혹은 신고립주의,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나타났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거래의 핵심은 결국에는 경제적 이슈라는 걸 매우 분명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반도와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2017년 NSS에서는 북한이 17번 언급이 됐고요. 2022년 NSS에서는 3번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 한 차례도 언급이 되지 않았고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관련해서 지금 의견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협상의 신호이다 고요. 또 하나는 우선순위가 밀려났다, 또 혹은 무관심의 표현이다 라는 이제 2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2가지가 상반된 견해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2개의 기조 중에 현실주의적 기조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관심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실주의의 기본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이득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솔루션의 실제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의 중대성은 굉장히 인식을 높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증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쭉 관찰을 해왔듯이 미국에서 굉장히 군축론, 비핵화론의 후퇴가 많이 목도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뭐 양대 정당에서 비핵화라는 표현들이 다 사라졌고요.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 번 하셨고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으로 약간 톤 다운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사 대리도 그렇고 공식적인 여러 채널로 한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것은 현실주의적 차원에서 미국이 스스로에게 이득이 돼야 된다는 원칙 속에서는 본인들이 해결도 중요하지만 해결의 주인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현실주의적인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기서 협상의 여지를 둔 것과 우선순위 하락은 동전의 양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전략 기조를 보겠습니다. 전략 기조와 관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거래적 제한론자들, 그러니까 피스컬 혹스가 굉장히 더 부상했다라는 말씀,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신고립주의가 부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두가 예상한 것이 사실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항이 아주 핵심적으로 여기에 등장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전략 목표를 보면 크게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서방구의 안정과 통제입니다. 서방구의 안정. 여기서 서방구라는 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트럼프 콜로레리 멀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식 해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지역 파트로 가면 지역 파트에서도 이 서방구에 대한 논의가 압도적으로 중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전의 예상과 달리 우선순위론자의 주장들이 상당히 기대보다는
그 반영이 덜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략 원칙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실주의적 차원, 국가 이익의 분명한 정의, 힘을 통한 평화, 비개입주의 성향, 유연한 현실주의, 국가의 우선성, 주권과 존중. 또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서방구 파트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전과 달리 정치 체제의 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표현을 아주 여러 번 합니다.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컨대 2017년 NSS에서 나온 그런 불량 국가라는 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익이 되면 함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전체적인 프레임의 변화와 관련해서 지역 파트로 가보면 지역 파트 방금 말씀드린다시피 서방구가 압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아시아에 대한 부제가 뭐냐면 경제 미래에서 승리하고 군사적 대결을 예방하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고 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중국을 다루고 있고요. 그 속에서도 이슈로 보면은 경제적 이슈를 압도적으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 소제목이 경제가 우선이고 군사가 뒤인데 군사와 관련해서 심지어 대만 문제를 다루는 파트에서조차도 왜 대만을 보호해야 되느냐? 경제 문제에 포커스를 주로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한국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결국에 이 방위비 분담 증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결국에는 이 버든 쉐어링, 버든 시프트의 차원에서 한국에게 역할 증대를 이제 요구를 할 것이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제가 발제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 그렇게 담은 이유가 아까 유수영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충격적이라서 사실 그렇게 했는데 이따가 그거는 유럽 토론하실 때 더 이야기를 저는 이게 반중이 아니고 반유럽이 트럼프의 기조였나 싶을 정도로 이 주어를 유럽에서 중국으로 바꾸면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추가적인 토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아프리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관련된 논의들이 한반도에 갖는 함의는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상당한 이견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피스컬 혹스, 거래적인 그런 제한론이 상당히 부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팩트시트에서 이제 성공을 거두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자율성이란 키워드로 들어갔을 때 향후의 과제는 결코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 자율성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의 논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은 이 한미동맹 하에서의 양자적 자율성에 국한되기보다는 남북관계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율성까지 포괄하는 즉 자주와 남북 관계가 같이 갈 수 있는 경로 속에서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고민돼야 된다는 얘기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절대 미국으로부터의 미국의 어게인스트하는 의미로서의 자율성이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전에 박정희 정부 때 또 노무현 정부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실패는 결국 자주파 동맹파라는 그런 구도로 상징되는 자주와 동맹 이분법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구도가 돼서는 안 된다. 결국에 자주와 동맹이어야지 자주냐 동맹이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자주와 동맹과 남북 관계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주와 동맹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방금 전에 NSS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군비 경쟁의 형태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저희는 저희의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에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그럼 우리의 그럼 전략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저는 중단기의 전략과 장기적인 전략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주와 동맹의 양립, 자주와 동맹의 병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남북관계와 선순환 구조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와 동맹의 병행은 군비 경쟁의 형태로 갑니다. 근데 그렇다면 한반도는 무한 군비 경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이 군비 경쟁의 부담을 누구에게 지우느냐에 따라서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60년대 50년대에 미소 간의 군비 경쟁이 군축으로 이어졌듯이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한반도형의 군축형의 비핵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저는 이 상쇄 전략과 비용 부과 전략. 이게 이제 미소 관계에서 군축론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던 것인데 한마디로 이 군비 경쟁의 비용을 상대방의 부담을 시키면 결국에는 군비 경쟁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낀 상대가 오히려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북한이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합리적 선택에 기반해서 이 세 가지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출구 전략을 명확히 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략적인 대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까지의 저희 실언적 고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자로서 제가 세 분 발제 내용을 핵심적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전략적 자율성인데요. 이 지금 세 분의 발제가 보면은 미국과 다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 동맹 맥락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하고 그다음에 동맹 국가들의 관계가 그렇게 항상 겹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을 할 때는 하나는 미국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우리 완전한 자강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설정하겠다. 이게 한 축이고요. 독립이죠. 또 한 축은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가 우리의 안보적 이해관계와 완전히 공유하고 겹친다. 그래서 책임, 그러니까 동맹 강화에서 책임, 이것도 전략적 자율성이에요. 이거를 극단 놓고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칭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유럽은 이성원 박사님의 발표 내용은 해칭적 차원이 강한데 그거보다는 지금 유럽 내부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게 이제 지리적 차원이든 그다음에 국가와의 관계에서 역사적 차원이든 그래서 상당히 유럽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 이 이야기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황세희 박사님은 재밌는 게 일본에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굳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쓸 경우는 미국과 동맹 책임 쪽을 강조한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우려하는 거는 혹시 일본과의 약속에서 떠날까 봐. 그래서 연루보다는 방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일본에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안경모 박사님은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는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해칭의 양상 이미지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이제 남북 관계 차원에서 단순히 한미 동맹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안보적 자율성을 추구하는데 좀 더 큰 한반도 차원에서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굳이 그 자율성을 한국이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축이 독립이고 한 축이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으로 멀리 가기에는 힘들지 않는가 이런 좀 뉘앙스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분이 각 전공자에 맞게 세 분이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 박사님 바로 한 10분 정도. 네, 안녕하세요. 저 이성원 박사님의 발표의 토론을 맡은 심성은이라고 합니다. 이성원 박사님의 발표는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유럽에 대한 안보 전략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시의적절하고 동유럽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쪽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서 큰 공부가 됐고요. 이런 발표 토론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그 미국 NSS에 대해서 다들 충격과 좀 경악을 언급하셨는데요. 저도 NSS 지난 주말 이렇게 보다가 NSS가 발표된대?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혼자 보면서 막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나 혼자만의 느낌인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는 이제 외교안보 팀인데요. 미중일러 유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박사님과 얘기하다가 미국 박사님이 유럽이 이렇게 나약해 보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에 대해서 제가 딱히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유럽으로서는 굉장히 좀 전환기에 몰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대해 편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유럽은 제도화에 굉장히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1951년 석탄철강 공동체부터 시작이 됐을 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그런 상권분리 체제를 갖추고 시작할 정도로 굉장히 제도화와 정책화에 능한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화에 기반한 국제 정세의 급변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의 단점은 결정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합의 도출이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점으로는 제도나 정책이 일단 정착이 되고 나면 안정성 그리고 지속성의 면에서 굉장히 좀 탁월하다라는 면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떤 안보 전략 급변의 시기에서 EU가 좀 대처가 좀 산발적이고 그리고 신속성이나 혹은 효율성에서 좀 떨어져 보이는 것은 이러한 특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성원 박사님께서 굉장히 좀 다층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나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다행히 제가 유럽에 있지 않아서 조마조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토론은 미국 NSS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유럽의 최근에 이제 안보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거기서 질문을 이제 여쭤보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번 NSS에서 대유럽 안보 전략이 크게 수정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대선 이전,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영국도 가끔가다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EU가 정상회담을 비공식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꾸준히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봄부터 이미 모여서 트럼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제2기 트럼프가 더 매운맛으로 올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대처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2기 행정부 정책이 좀 신속하게 굉장히 좀 진전이 됐고 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이 좀 당황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의 NSS에서 대유럽 안보 전략의 특징으로서는 일단 대러 정책이 굉장히 완화됐다는 것. 심지어 러시아가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된다는 그 바이든 때 NSS에서 나왔던 그 문구가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 완화 기대까지 지금 그 행간에 넣은 것이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러 관계 정상화라던가 아니면 대제 완화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해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국으로 대체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럽에 대해서는 굉장히 갈등적인 관계로 갑자기 선회한 듯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이미 유럽 정상들이 이를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고 또 올해 초에 그 벤스 부통령이 미네 안보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구구 정당을 지지하면서 유럽의 민주주의 퇴행이라던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비판했던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그간의 트럼프 정부의 대유럽 전략이라던가 안보 정책이 이번 NSS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지만 굉장히 직설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NSS와 좀 다른 특징이 외교적인 수사, 레토릭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거는 외교 전문가가 쓴 게 아니라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뜯어고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직설적입니다. 이러한 직설적인 표현이 유럽 안보에 대해서 특히 잘 드러나는데요. 대러 관계에 대해서는 완화를 기대하는 듯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유럽 안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국이 책임지지 않겠다. 유럽 안보 관여 축소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유럽은 직접 안보 체계를 맡아야 된다라고 이제 강압을 하면서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러시아라던가 이런 외재적인 안보 위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안보 위험은 바로 유럽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 여기 25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럽의 이민 정책 실패라던가 심지어 EU와 국제기구 활동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유럽의 구구정당 지지를 명시하는 것들을 보면은 마치 유럽 회원국들 그리고 유럽을 특징 짓는 그런 어떤 EU의 체제 자체도 부정하는 듯한 그런 입장이 읽힙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유럽의 안보와 최근의 정치 불안정성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내부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제 안보 정책을 대유럽 안보 정책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서양 동맹에 대한 미국의 국익 강조, 그다음에 경제적 실리 우선 정책, 그리고 유럽 동맹국에 대한 자주적 방위령 구축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GDP 대비 5%까지의 군사비 지출 증액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이 유럽의 동맹국에 대해서 항구와 시설 접근성을 더 높여라라는 면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심지어 경제 쇠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문명의 소멸 위험까지 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20년 후에는 유럽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거의 뭐 협박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맹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전략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한테는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이제 소위 병주고 약주고 스타일의 그런 NSS 같은데요.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안보 전략이 약화되고 오히려 거래주의적이고 굉장히 한반도라든가 일본보다 훨씬 더 좀 강압적인 그런 기조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성원 박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출범한 이후에 지금 최하위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도 있고 공화당 내 이탈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에는 중간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인 11월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55%고 공화당이 41%로 2022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역전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중간 선거까지 감안을 하면 트럼프의 이런 대외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이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서양 동맹 약화라든가 유럽 안보에 대한 방기 기조가 나타나는 건 사실 유럽 패권이 약화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끝나더라도 사실 이러한 유럽의 경제적인 안보적인 패권이 약화되는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러면 설사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좀 약화된 상태로 계속 갈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유럽의 재무장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띄워놓고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무장 계획에 대해서 걸림돌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한 가지 추가를 할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원국 간 이견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유럽의 각
각국의 국내 정치상의 불안정성도 사실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특히나 프랑스나 독일 구구 정당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라던가 지금 최근에 10개월 자발적 의무 복무제를 다시 도입을 했는데요. 독일도 올해 여름까지 하원에서 징병제 재도입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 발트 3국이라던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국가에서 징병제를 재도입하거나 여성 징병제까지 도입하면서 병력을 확충하는 데 다들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EU를 중심으로 한 군비 확장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EU는 굉장히 좀 빠르게 이런 군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프랑스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성훈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지엽적인 것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 6쪽에 보면은 이제 유럽의 재무장 추진 정책을 국가별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EU에 대해서 그 SGP라고 하는 그 성장 안정 조약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이제 하나의 팩터로 넣으셨는데요. 사실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에 6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SGP EU 집행위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국가 채무가 과도한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채무를 조정하지 않으면 견제를 하겠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 오히려 올해 내년 예산을 축소를 하면서 국방비는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국방비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래서 SGP라고 하는 그 EU 입장이 아니라 각 국가의 예산 단위에서 얼마나 국방비를 더 비중을 늘리는가를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 증액 자체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오승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에 있는 오승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수영 선생님과 주최 측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황대희 선생님 연구는 항상 제가 공부하면서 참고해 오고 있고 굉장히 일본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흐름을 굉장히 정확한 용어로 항상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번 발표문 역시 너무 흥미롭게 있고 특히 전후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제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전후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탈전후로 보이는 이런 전환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동맹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일본 외교를 어떠한 흐름을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일본의 외교 안보가 이제 미국 추수적이고 굉장히 자율성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발표문에서 잘 드러났듯이 여러 가지 미국에 의한 기회와 도전을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전후 질서 재구축 과정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좀 활용했던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교의 이제 자율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미일 동맹 하에서 어느 정도 제한은 있지만 그 안에서 일본이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확보해 나가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일본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미일 동맹 구조가 이제 과거에 전후에 이제 비대칭적인 동맹 구조에서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대칭적인 미일 동맹으로의 그 구조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그동안 일본이 이제 전후 평화 헌법을 지향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안보적인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안보 강화, 방위력 강화라고 하는 흐름에서 그 정책의 전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 설명 중에서도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이제 연료와 방기의 메커니즘인데요.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후 초기에 평화헌법을 지향할 때는 역시 연료의 위협이 더 크게 느껴졌고 그것을 이제 활용했던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방기의 위협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앞서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얘기하고 최근에 대만 갈등 이러한 흐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연료와 방기의 메커니즘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미국이 그동안 이제 일본 안보 증강에 있어서 이제 병막의 역할도 어느 정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역할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복잡한 흐름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그 변화를 이제 초반에는 의무의 비대칭성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굉장히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것이 이제 아베 정권 들어서면서 능동적 동맹 파트너로서의 자율성으로 변화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변화가 나타났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다카이치 정권 들어서면서는 좀 더 확장 억지와 군비 강화를 통한 능력 차원의 자율성 강화하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그러한 전략적 자율성의 의미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잘 설명해주고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탈전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이 그 해석이 어떻게 세밀하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뭐 군사력 증강만이 아니라 동맹 내에서 여러 가지 해석과 어떻게 또 헌법 구조에 대한 해석의 변화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일본 전후 외교사 전반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재구성이 되는 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그 일본 외교안보 정책 전환 요인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국제적인 위협 증가도 있을 것이고 국제 정세 변화로 미중 경쟁이나 미국의 힘 쇠퇴도 있을 것이고 여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한 점도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언급했던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안보 터부의 붕괴라고 하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다 중요한 요인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이 평화헌법 구조를 둘러싼 터부의 붕괴, 안보와 관련된 사회 전반의 인식의 변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유산 라던가 일본의 억지력 강화, 비핵 3원칙, 핵무장 등 이제 일본 국내 여론의 변화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여전히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가운데 앞으로 이제 평화헌법과 안보법제 개정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탈전후의 움직임 속에서 국민은 어떻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보시는지 그런 터부의 붕괴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베 신조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아베 독트린 어떻게 보면 요시다 독트린에서 아베 독트린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미묘한 해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일 동맹의 강화와 자주 국방 강화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이제 반대쪽에 서 있고 거의 평화헌법을 수호할 것이냐 아니면은 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미일 동맹과 이제 평화헌법을 축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안보 전략의 지형이 존재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베 정권 들어서는 이제 미일 동맹과 일본의 자주 국방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일본 국가 전략과의 차이점을 역시 아베 정권에서 수립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서면서 이제 아베의 노선을 계승하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아베 노선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로 지금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카이치 개인적인 좀 정책 방향이 조금 더 가미돼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베와 다카이치의 그 정책 외교안보 정책의 전략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있는데 짧게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언급했던 것 중에 중일 충돌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략적 자율성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미중 관계를 이제 지켜보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이제 일본 방위력 강화의 근거로 삼으면서 이제 확보해 나가고 이제 대국민 여론 조성 같은 것들도 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번에 NSS에서
대해서 미국이 사실은 대만 문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좀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제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톤 다운하면서 일본의 그 기존의 중일 관계의 맥락에서 언급했던 하나의 중과 관련된 표현들을 확인하면서 진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보는데 선생님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역시 일본의 이러한 방위력 강화에 대한 한국 내의 그 두려움, 우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 동맹과 이제 미일 동맹의 재편 과정에서 한일 관계 어떻게, 한미일 협력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네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우리 김정숙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안경모 교수님의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맡았는데요. 먼저 논문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저도 읽으면서 많이 배웠고 쭉 읽다가 좀 걱정이 됐어요. 토론할 게 없는 거 아닌가? 너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쯤 가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사소한 부분은 아니고요. 앞에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미국의 워싱턴의 이제 전략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결국 핵심적인 이제 그 교수님의 아규먼트는 자주와 동맹과 남북 관계가 서로 좀 충돌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선순환 어떻게 하면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전략은 비용 부과 전략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비용을 부과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가 핵 보유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그 비용 편익을 따져서 이제 어떤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건데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제 논거로서 드신 게 이제 기술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그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굉장히 고위력의 파괴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의 어떤 그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의 또 고도화, 여기에 또 사이버 전자전 기술이 이제 결합되면서 핵 보유 국가의 핵 지휘 통제 자체에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군사 기술의 혁신이 있다 보면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그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비용을 이제 부과하게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최근이 아니라 이게 냉전 시대 1980년대부터 사실 조금 나오던 얘기인데요. 핵미사일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격 방어를 얘기할 때 공격 우위의 시대로 이제 쭉 살아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핵미사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방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그것을 막아내겠다는 전략보다는 나도 그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춤으로써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핵시대의 억제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저런 군사기술 혁신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공격 방어 균형에서 압도적인 공격 우위가 조금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북한이 공자인데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또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비용 부과 전략을 하면 그 비용이 과연 북한에게만 부담되겠는가?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북한한테 이 비용을 부과하려는 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에는 어떤 비용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의 핵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훼손시키고 또 핵 지휘 통제에 부담을 주는 이런 전략을 추구할 때도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장기 군비 경쟁 구도가 갔을 때 북한에게 부담이 더 훨씬 집중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더 면밀한 어떤 근거 제시가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방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층적 지금 미사일 방어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MSM, LSM, 뭐 패트리어트뿐만 아니라 통상 보면 미사일 방어가 공격 미사일을 추구하는 것보다 몇 배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알을 총알로 만드는 이렇게 막는 거기 때문에
그 방어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게 훨씬 기술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렵게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도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공격 미사일을 만들거나 단순히 수량을 늘려서 그걸 압도해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그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예를 들어 1,000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 이제 그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어떤 첨단 군사 기술로 인해서 방어에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작용을 하더라도, 그게 과연 얼마만큼 진짜 그 공격 방어에서의 방어 우위로까지 그 균형을 바꿀 정도인가, 이 군사 기술의 혁신이. 저는 여전히 공격 우위가 지속되고 이런 군비 경쟁을 하면은 방어제한테 불리한 군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군비 경쟁은 계속 북한이랑 하는 거죠. 우리가 국방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출혈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쟁의 속성상 방어자인 우리 입장이 훨씬 더 불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려면 좀 더 이거를 뒷받침하는 좀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는 여기도 이제 좀 지적이 됐지만, 이런 군비 경쟁의 문제도 있지만 비용 부과 전략이라는 게 또 하나는 이제 위기 안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북한의 NC3 핵 지휘 통제 체제 안정성을 이제 조금 흔드는 약간 이런 정도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또는 우리 킬체인의 우리 저 삼축 체계에 한국군이 추구하는 이 비핵 첨단 재래식 억제 그 개념의 킬체인에는 어떤 선제 타격 이런 요소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의도하지 않은 핵 사용 위험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북한의 우리 핵무력 법령을 보면 그런 핵 사용 조건을 5가지로 제시하잖아요. 그 법령에 보면 북한이 이런 조건이면 우리는 핵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거기 보면 그 사망에 걸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또 뭐 자신의 전략 자산에 대해서 적대국이 공격을 감행하거나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임박했다고만 판단해도 자신들이 핵을 쓰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거지만, 사실 따져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핵을 가졌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use it or lose it 딜레마잖아요. 내가 파괴되기 전에 써야 되는 압박감을 자꾸, 우리가 만약 그런 전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런 징후만 있었을 경우에도 핵을 사용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런 압박을 높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기 안정성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지휘 통제 문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핵무력 법령에 보면 지휘 통제는 국무위원장 유일적 지휘라고는 분명히 돼 있지만, 거기 보면 또 뒤에 그 지휘 통제 체계가 위험에 처하면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라고 됐잖아요. 이게 냉전 때 그 소련이 했다는, 말하자면 죽은 손과 사실 유사한 개념인데, 이거는 이런 장치가 없으면 또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떤 참수 작전의 인센티브를 이제 우리가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의 장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북한으로서도.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휘 통제 체제를 취약하게 만들고 어떤 선제 타격 개념이 들어가고 이런 식의 비용 부과 전략을 하면 이런 위기 안정성이 굉장히 좀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냉전 때 사실 이런 위험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오작동하고 뭐 이래가지고 실제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이 여럿이 있었는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제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니까 우리의 한미의 어떤 억제력의 신뢰성을 높이고 억제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억제가 실패하면 안 되는 것도 하나 있지만 위기 관리가 실패해서도 안 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 라고 좀 말씀드려서, 이 비용 부과 전략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비 경쟁 측면과 위기 안정성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한테도 엄청난 비용으로 다가올 거다. 그것을 같이 균형적으로 좀 평가하면서 이게 논리가 주장이 전개돼야지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뭐 자주한 남북 관계, 또 뭐죠?
자주와 동맹의 충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자주냐 동맹이냐가 아닌 자주와 동맹이란 프레임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아마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현실상 완전 자주를 극단적으로 갈 수도 없고 동맹 일변도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건데 그래서 자주와 동맹이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그 전략적 자율성과 동맹 간에는 분명히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어느 동맹이든 간에 미국도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율성을 우리가 추구할 거냐, 어느 정도 수준의 자주를 추구할 거냐의 문제지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동맹을 당연히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의 수준과 범위와 방법은 뭔가라는 쪽으로 좀 고민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자면 예를 들어서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뭐 전자권 전환도 그거 관련될 것이고, 뭐 핵추진 잠수함도 그거 관련될 것이고, 또 뭐 전략사령부처럼 우리가 고위력 뭐 탄도탄 미사일 현무 5 같은 그런 자산들은 한미 연합 지휘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그 바깥에서 존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국가 통수권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옵션으로 남겨두면서 뭔가 미국에 대한 또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가 유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좀 수단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이 동맹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도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은 굉장히 크게 접근해서 들어갔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너무 비용 부가 전략 쪽으로만 이렇게 좁혀서 이제 최종적인 저자의 아규먼트가 되어 있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인 전략적 자율성, 그다음에 동맹 이런 관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좀 더 좀 범위를 넓혀서 한번 더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세 분 발제분들의 이제 응답이나 대답인데요. 근데 저희가 남은 시간이 13분이에요. 지금 플로어에서 저하고 눈이 마주쳐서 사장님 웬만하면 시간 내로 끝내주죠라는 무언의 눈빛이 주고받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약간 압박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어에 그래도 오픈을 하겠습니다. 짧게 질문하실 분은 간단하게 자기 소속하고 질문을 설명하지 말고 짧게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윤대우입니다. 황태희 교수님과 안경무 교수님께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의 균형 과제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동맹 현대화의 문제는 9.11 이후에 해외에 주둔 미군을 미국에 굴리겠다. 지역적 억지 목적에서 암축 재편화된 전략적 유연성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안경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주와 동맹 사이에서 딜레마를 초래해 왔습니다. 그러면 동맹국은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느냐? 의외시겠지만 일본이 법제화한 경제안보법제에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이라는 개념으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수반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인데요. 동시에 내재화된 역량이 동맹국, 경쟁국 그리고 적대국에게 영향력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전략적 불가결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주와 동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그 모순적인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황세희 교수님께서는 미일 동맹의 일체화가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한다고 평가하셨는데요. 이 경제안보법에 명시된 두 가지 개념에 의하면 방위력 강화 그리고 인태전략 오커스 다자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일본은 미국 중심성을 분산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번에 NSS에서 명시된 것 같이 미일 동맹의 일체화를 통해서 미국이 인태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을 꼭 필요로 해야 하는 불가결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자주국방, K방산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된 담론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과연 북핵 억제에 있어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지
오히려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 볼 수 있고요. NSS에서 북한 관련된 언급이 빠진 것은 미국이 한미 동맹을 지역적 억지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과연 한국은 이런 미국의 인태 전략에 있어서 전략적 불가결성을 가진 동맹인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성원 박사님부터 제가 한 2분 정도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여기 이제 발제자의 나름대로 또 노고에 대한 보답이니까 하고 싶은 말 딱 2분씩. 그래서 정리합시다. 질문 3개 받은 거 2분 내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외 정책 기조 유지될 수 있을지 지지율 낮은데 그거는 사안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전쟁 러우 전쟁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장기화돼도 우크라이나 영토 지원하겠다라는 게 한 45%, 그리고 종식 협상 지지되면 62~4% 정도가 승리를 지원한다. 근데 보시면 27%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거를 그냥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에 미국이 납토에 남아야 되느냐 한 80% 정도 조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서양 동맹 관계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수사만큼 실질적인 극단적인 단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민주당 재집권하면 그 유럽의 패권이 약화될 것인지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패권력과 무대를 어디로 몰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아까 심성현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럽 제도화 정책화 능하고 느리지만 저력 있고 정책 지속성이 있다라는 지적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산만해 보이지만 나름의 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유럽 대륙 내에서의 유럽의 자주성 궁극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극질서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의 패권은 인도양 안쪽에서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 나름의 패권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도양을 넘어서는 인태 지역에서의 역의 관여가 가능할까? 회의적입니다. 전후 기간 상당 내에 유럽의 긴장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재무제한 계획과 인도태평양 전략은 희소한 자원 하에서 동시달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규범적 경제적 관여 일정 수준의 영향력 유지하겠지만 유럽이 패권 경쟁의 주무대인 인태 지역에서 지역 강대국의 계산과 관계 역학을 바꿀 만한 어떤 패권적 영향력 또 유의미한 레버리지 갖는 것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이 재무장 하는데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 중요한 변수다. 100%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세희 교수님. 네, 너무 중요한 지적들 많이 주셔서 다 하나하나 일일이 대답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꼭 말씀드리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아까 이제 탈전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의 되게 유명한 방송인 중에 새로운 전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후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압을 앞서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전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위기 의식을 말하면서 그게 이제 일본 사회 지식인 사회에서 되게 많은 좀 이렇게 뭐랄까 공감과 위기 의식을 가지는 특히 이제 좀 진보적 지식인들이 많이 이제 그걸 이제 저작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은 전후 기억 세대가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 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진보 쪽의 어떤 위기감이 또 한편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퇴장한 이후에는 아베가 70년 담화 이후에 얘기했던 더 이상의 사죄를 전후 세대에게 남겨주지 않겠다라는 교육 속에서 자란 세대들이 극우화돼서 지금 이제 일본의 여론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카이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게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다카이치라는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이 아베 노선을 완벽하게 계승하고 있냐 하면 저는 완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포맷은 아베 노선이지만 서브스턴스는 전혀 없고 아무런 전략성이 없다라고 상당히 좀 저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대만 유사 상황에서부터 유사 사태 발언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이 플랜 B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일본이 얻은 전략적 이익이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간 형성했던 전략적 자율성조차도 지금 사실은 쌍 깎아먹고 있다. 왜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은 전혀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른 지지난주 있었던 이제 발표 세미나에서
다카이치는 질서 유지자냐, 질서 교란자냐라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서 보자면 아베는 그래도 질서 유지자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재임 중엔 상당히 신중하게 했고 모든 그런 외교 정책을 관료들하고 잘 그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다카이치는 본인이 일단 다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어떤 팀으로서 다카이치 팀으로서 전략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전 되게 질서 교란자적인 측면이 좀 우려가 된다.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중일 중일 정상회담 회담이 아마도 다카이치 안에서는 장기간 없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 자체가 연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부담들이 존재하고 나아가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부담 그리고 지금의 레이더 조사 문제가 벌어지면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18년도에 초계기 사건이 있었던 영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중국하고 비슷한 우리하고는 되게 적대적인 곳이야라는 그런 기억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좀 두려움, 우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경무 교수님. 네, 우리 김효섭 박사님 토론하시는 동안에 제가 어떤 약간 미소가 띄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해주셨으면 하는 역할이 날카로운 공격수 역할이었는데 그걸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신 지적들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을 전가한다는데 전가할 수 있느냐? 결국에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 좀 100%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논의의 시작은 사실 깊은 좌절감입니다. 아까 최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탈냉전 이후에 두 개의 도전이 굉장히 거대한 실패 앞에 섰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분단 극복 혹은 탈냉전, 그 다음에 또 하나 북한의 비핵화. 비핵화와 관련된 말씀드린다면 저는 조금 더 현실을 저희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전제할 부분은 저는 국방부의 공무원입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입장은 국방부나 국가의 입장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 입장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주 연구 분야가 북한 정치, 북한 외교 분야입니다. 북한 연구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 연구자로서의 생각은 북한이 앞으로 현 상태에서 특별한 어떤 천지개벽하는 일이 없는 한 핵을 포기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전제가 전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길이 뭐가 있느냐? 전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제외하면 군비 경쟁이냐, 군축이냐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이걸 줄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핵화 대 군축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축은 핵 군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미국과의 핵 군축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비핵화는 없습니다. 군축의 끝은 비율의 변화지 비핵화라는 옵션은 없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차라리 그럼 비핵화는 우리의 현실적 목표 아니라고 인정하고 시작을 하던가 만약 인정을 안 하고 비핵화를 끝까지 할 거라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저는 결국에 이분법을 우리식의 이분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세 개 중에 어떤 이분법인가? 결국엔 비핵화냐 군축이냐 이분법 아니 군비 경쟁이냐 이 문법밖에 없다. 말씀하신 많은 부분, 관리의 어려움, 어떻게 비용을 전가할 것인가 등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그게 유일한 길이고 만약 그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결국 있는 것은 비핵화를 저희가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할 시간은 없고요. 저는 다른 경로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메라 꺼진 다음에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게 달렸습니다. 사실 정리하기 전에 제가 이 주제를 기획을 했는데요. 제 기획 의도는 시대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우리 학회에서 안보 영역에서 전략적 자율성이란 논의가 상당히 드문 것 같더라고요. 근데 2022년부터 2025년 유럽 안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략적 자율성 논의가 일상입니다. 일상.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논의가 없지? 학술적으로?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발제자, 토론자 얘기를 들으셨고 또
청중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참석하신 거예요. 보면 NSS가 던져주는 함의가 뭐냐면은 전략적 자율성이에요. 던져주는 함의가 사실은. 그래서 아까 안경모 교수님 발제하실 때 저는 이 주제는 다음에도 좀 다음 학회에서도 좀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려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전략적 자율성이 상식적으로 회자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첫 스타트를 끊는, 첫 테이프를 끊는 자리인데 세 분 발제자분들이 준비를 잘해 주셨고, 또한 세 분 토론자분도 상당히 좋은 코멘트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있으면은 지속하겠지만 플로어에 다음 여기 올라오실 분들로 대기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이것으로 오늘 패널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